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해왔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했지만 그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랄하게 저의 시간과 노동, 금전까지 착취해온 악마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연한 계기로 이들의 실체를 알게 되자마자 둘도 없이 통쾌한 복수를 해줬거든요.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리는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둔 워킹맘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가 건물에 작은 공간을 임대하여 그곳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러 잡다한 미용용품을 파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몇 년 전부터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했었죠.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매장 문을 닫은 뒤엔 방문 판매까지 했을 정도로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인지 업체를 바꾼 지금도 장사를 잘해오고 있답니다. 마침 저희 가게 근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복합 쇼핑몰이 생긴 것도 큰 도움이 됐고요. 이렇게 제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도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제가 무슨 친정에서 엄청난 유산을 받았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그런 부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은 서민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요. 그런 저에게 저희 가족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젊었을 적 저희 아들을 막 출산하고 바로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어요. 산후조리라고 해봐야 고작 사흘 정도 쉬었을 뿐 저는 바로 다시 가게로 나가 아이를 들쳐업고 장사를 해야 했죠. 당시엔 남편도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제가 마음 편히 집에서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오더니 대뜸 시댁 열쇠를 던지더라고요. 어머님 아가씨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 열쇠는 갑자기 왜요? 너 다음 주까지 우리 집안 살림 좀 같이 하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 집 살림을 하라뇨. 이번 우리 엄마 생일이 돌아오는 화요일이잖아. 엄마 생일 기념으로 우리 둘이 제주도 여행 좀 다녀올 테니까 그동안 네가 알아서 우리 집 좀 관리하고 있으라고. 잠시만요. 그럼 다음 주에 있는 할아버지 제사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돌아오시는 거예요? 야,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생일날 여행하다 말고 돌아와서 남의 제사상을 차리라는 거야? 안 그래도 그게 부정 탈 것 같아서 바다 건너러 가는 거야. 그럼 아가씨나 형님은요? 저도 지금 애 낳은 지 일주일밖에 안 지난 상태라 여기저기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저 혼자 제사상을 다 차리는 건 무리라고요. 일까지 하고 있는데. 네 형님은 서울에서 일하잖아. 너야 고작이 구멍가게 하나 운영하는 거면서 뭐가 힘들다고 찡찡대는 거야? 다 못하겠으면 그날 장사를 접든지 해라. 이까짓 건 뭐 몇 푼이나 번다고. 난 엄마 모시고 여행을 가잖아. 그럼 나더러 비행기 타고 와서 일을 하라는 거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알아서 할 것이지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두 사람은 막무가내로 열쇠를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혼자 시댁집 열쇠랑 남겨진 저는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저도 힘들어서 싫으니 배째라고 버틸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음력 생일을 챙기는 시어머니 생신이 하필 제사 날짜와 겹친 것도 맞고 당시 사회 분위기상 며느리가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때만 해도 며느리는 집안의 종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온통 욱신거리는 몸으로 갓난쟁이를 들쳐업고 집, 가게, 시댁, 다시 집을 들락거리며 두 집 살림을 해야만 했답니다.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며 일한다는 형님은 그런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하긴
명절을 포함해 모든 가족 기념일에 형님은 얼굴조차 비추지 않은 날이 많았죠. 결국 그의 제사는 제가 전부 혼자 준비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도 물컵 하나 제자리에 갖다 놓질 않고 하루 종일 TV 앞에서 맥주를 마시고 담배나 피워대더군요. 아주버님이야 그렇다 쳐도 남편조차 애 기저귀 한 번을 갈아주질 않고 마냥 퍼질러 놀고만 있었죠. 원래도 제 시집살이가 고되긴 했지만 애를 낳은 직후여서인가 그날이 유독 힘들어서 아이 젖먹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네요. 그날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항상 집안일은 뒷전이었어요. 그놈의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해 부동산을 차린 이후엔 더욱 심해져서 저는 제 아들을 거의 혼자 키워내야만 했답니다. 아무리 그 시절이라고 해도 자상한 남편들은 집에서 설거지도 해주고 주말이면 자녀들과 놀아주기도 했지만 저희 남편은 애 있는 데서 담배 좀 피우지 말라는 제 말이 듣기 싫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덕분에 집안 대소사에서 남편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저 혼자 진행을 해야만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알들 돌잔치는 어떻게 했나 싶어요. 친정 가족까지 챙기면서 정신없이 돌잔치를 마치는 동안 남편은 멀뚱멀뚱 앉아서 아들이 돌잡이 때 잡은 연필만 이리저리 굴려대고 있었거든요. 돌잔치가 다 끝난 뒤 친정 가족들을 숨가쁘게 배웅하고 오니 남편과 아주버님 부부는 먼저 식사를 하러 홀랑 가버린 상태였고 시어머니와 신우만 남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얘, 너 오늘 받은 거 다 계산했니? 얼마 받았니? 아직 다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다, 계산할 필요 없고 그 돈은 우리한테 얼른 주거라.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해서 맡겨놓은 줄 알았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왜요? 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하나밖에 없는 손자 돌잔치 비용을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하나밖에 없는 내 딸 결혼 자금으로 쓰려 그런다. 넌 시애미가 달래면 주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니? 제정신이세요? 아가씨 결혼 자금을 왜 제 아들한테서 찾으세요? 얘가 뭘 안다고? 지금 이 돈이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쟁이한테 필요하니? 앞으로 남은 인생 투자하는 내 딸한테 필요하지. 현금 받은 거 조금 나눠드릴 테니까 그것만 받으세요. 양심 있으면요. 너 결혼 안 해봤니? 그 푼돈으로 뭐 하라고? 잘만 말고 애 돌반지까지 싹 다 내놔. 남편이랑은 얘기해 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남편이랑 얘기하셨대도 절대 안 돼요. 돌잔치 막 끝낸 손주 돌반지 뺏어가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딨어요. 네 남편도 찬성할 거다. 애 아빠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니? 애가 뭘 안다고 돌반지에 그렇게 목을 맸냔 말이다. 그거 없어도 애 키우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다. 결혼식 끝날 때도 축의금 받을 테니 정 그러면 그때 받는 축의금으로 돌반지 하나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얼른 그거 전부 내놔라. 얼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워낙 우악스럽게 강도짓을 하니 저는 결국 제 아들의 돌반지까지 전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빈털터리가 된 채로 식사자리에 간 저는 밥 한 숟갈 편하게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돌잔치가 끝난 직후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 귀찮은 표정으로 머리만 벅벅 긁어댔죠. 윤지 결혼식에 아무것도 안 해줄 수는 없잖아. 그냥 그걸로 퉁치는 걸로 해. 그게 그냥 그렇게 퉁이 돼? 자기 손주 돌반지 뺏어가는 할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고. 아까 어머님이 분명히 그랬어. 아가씨 결혼식 끝나고 축의금 모이면 그걸로 돌반지 해주겠다고. 당신 그거 꼭 받아와. 알겠어?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이 하신 말씀은 지켜야지. 알았어. 남편은 대충 손을 휘휘젓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신우이는 그렇게 남의 피 같은 돈까지 뺏어가면서 시집자금을 마련하고 식을 올렸어요. 신우이의 결혼식 날 저는 벼르고 벼렀던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혼주복을 반납하고 나오는 시어머니 앞에 딱 버티고 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돌반지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아직 시누이 시댁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기에 시어머니는 적잖이 당황한 듯 해보였어요. 너 미쳤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약속하신 거 지키시라고요. 축의금 받으셨죠? 우리 선우 돌반지 할 돈 얼른 주세요. 이게 진짜 어디 뺏어갈 게 없어서 남의 축의금을 뺏어가려고 해. 네가 도둑이야 강도야? 애초에 남의 아들 돌반지를 뺏어가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어머님이 그때 분명히 어머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축의금 받으면 돌반지 해주겠다고요.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있어요? 목소리 안 낮춰? 파렴치한 년을 봤나? 야, 요즘 금값이 얼만 줄 알아? 여보 이리 와봐. 목소리 낮추라니까. 제가 목청이 터져라 남편을 부르자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절 만류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을 불러내 시어머니 앞에 딱 세우고는 얘기했죠. 당신이 그랬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애 돌반지는 받아내겠다고. 아가씨 축의금 받고 나면 당신이 책임지고 돌반지 받아온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남편은 잠시 어물쩡거리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이야기했어요. 뭐 엄마가 그러기로 했다며. 애 돌반지는 하나 해줘야지. 우리도 아들 키우는 입장인데 우리 애 기저귀 값도 전부 윤지 줬잖아. 웃기는 소리 하네. 우리 때는 애 기저귀는 다 직접 빨아서 해 입혔어. 너도 그렇게 키웠다고? 아유, 돌반지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냥 하나 좀 해줘라. 하객수 보니까 축의금도 많이 나가겠구만. 그거 하나 못 해줘? 남편까지 제 편을 들어주자 연신 주변 눈치만 보던 시어머니도 마지못해서 알았다 대답을 하더군요. 시어머니 입에서 기어코 확답을 받아낸 저는 그제야 자리를 비켜드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꼭 일주일 만에 돌반지를 해주셨죠. 그런데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기가 싫으셨던지 퇴근하는 남편을 통해 저에게 전달하셨어요. 남편은 저녁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의기양양하게 자, 됐지? 하면서 돌반지를 탁 내려놓았죠. 저는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서 시댁으로부터 무언가를 지켜냈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아들의 돌반지라는 것도 좋았답니다. 엄마로서 무언가 해낸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더 미워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사실 시댁 식구들이 전보다 저를 더 싫어하든 아니든 제 생활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화장품 장사를 하면서 쌈짓돈을 모았다 하면 시댁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가져가고 또 모았다 하면 가져갔죠. 틈만 나면 시댁 집안일을 시켜대고 심지어 시집간 시누이 뒷바라지까지 여전히 해야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조금 의외의 인물이 제 가게를 찾아왔어요. 바로 형님이었죠. 명절 때도 얼굴 보기 힘든 형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 저도 적잖이 놀랐어요. 형님은 마치 어디 멀리 떠나는 사람처럼 본인 몸만한 캐리어를 끌고 가게 문 앞에 서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영 느낌이 좋지 않았네요. 형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동서랑 할 얘기가 있어서. 지금 많이 바빠? 아니요, 지금은 손님들이 많이 없을 시간이라 여기 앉으세요. 저 혼자 있는 가게를 비울 수는 없었기에 저는 일단 의자를 내와 카운터 옆에 형님과 나란히 앉았어요. 그리고 급한 대로 믹스커피라도 내왔죠. 둘이 어색하게 앉아있는데 형님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더군요. 동서, 나 이혼해. 오늘 소장 접수하고 왔어. 남편한테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얘기할 거야. 그 전에 동서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네? 이혼하신다고요? 저는 형님의 청천벽력 같은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차분한 얼굴에 인해 저도 같이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하실 얘기는 뭐예요? 동서도 얼른 이 집에서 도망쳐. 나는 다행히 애가 없어서. 이렇게 도망가는 거지만 동서는 애 때문에 쉽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몇 년이 걸리든 나처럼 꼭 도망쳐야 돼. 이 집 식구들 이미 동서한테 못할 짓 많이 하지 않았어?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일은 일대로 시키고 말이야. 네, 그건 그렇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사람들은 점점 더할 인간들이야. 이 사람들한테서 빠져나가려면 돈이라도 악착같이 모아놔야 돼. 시댁 식구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못 뺏어가게 꽁꽁 숨겨놨다가 이 집에서 도망칠 기회가 오면 그때 쓰던지 하라고. 이런 이름도 모를 화장품 장사 말고 요즘 인기 있는 브랜드 화장품 많은데 그런 거라도 차리든가. 네, 그건 생각 중에 있었는데 근데 형님, 무슨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어. 그냥 이혼하고 나면 이제 동서랑은 남남인데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동서한테 한마디도 없이 나만 살겠다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말이야. 어쨌든 내가 한 말들 꼭 기억해. 네, 알았어요. 고마워요, 형님. 커피라도 다 드시고 가세요. 형님은 괜찮다며 커피를 반이나 남기고 일어섰어요. 형님이 다녀간 뒤 저는 몇 날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댁은 형님의 이혼 소장에 난리가 났더군요. 형님이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여자인 양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저는 형님 말이 다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됐습니다. 제 아들을 봐서라도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한 이후로 저는 형님의 조언대로 당시 막 유행하기 시작하던 브랜드 화장품 매장으로 가게를 싹 바꿨어요. 가맹점이니 뭐니 하는 게 머리 아프고 어렵긴 해도 막상 가게를 다 차려놓으니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특히 젊은 손님들이나 외국인 손님들이 전에 없이 물밀듯이 많이 들어왔죠. 더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저는 더듬더듬 일본어나 중국어도 연습해서 여러 표지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제품은 어디가 좋고 저 제품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해 놓았죠. 그러자 손님은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저는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답니다. 저는 돈을 버는 족족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형님처럼 머리가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아니니 시댁에서 벗어날 생각은 못했지만 적어도 시댁 식구들한테 그 돈을 뺏기지 않고 알차게 모아 저와 아들을 위해 쓸 생각이었죠. 그렇게 장장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돈을 모았답니다. 물론 그 기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돈 냄새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시누이가 짐가방을 들고 자기 친정을 찾아왔죠.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것이었어요. 한의사 집안에 시집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 집에서 5년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날 줄은 몰랐네요. 그 부잣집에 다녀왔으면서도 시누이는 위자료 하나 제대로 받아내질 못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말을 아꼈지만 제가 시누이 하는 꼴을 봤을 때는 시누이의 잘못으로 쫓겨난 게 맞는 것 같더군요. 위자료를 한 푼도 못 받았으면 벌써 그 집 앞에 들어누워 위자료를 달라고 농성을 했을 사람인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걸 보면 확실했어요. 아주버님도 시누이도 이혼을 하니 둘째 다 큰 아들, 딸, 뒷바라지를 하게 생긴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에게 갖가지 일을 시켜댔죠. 그리고는 틈만 나면 여자가 이혼해서는 갈 데도 없고 일할 곳도 없다며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했어요. 요즘 말로는 저를 시도 때도 없이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한 거죠. 아마 하나 남은 둘째 아들도 이혼을 당할까봐 저를 묶어두려는 심산으로 그랬던 것 같네요. 하지만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몇 년 동안이나 그저 밥이나 축 내는 애물단지로 살면서 제 얼굴만 보이면 당당하게 손을 펼쳤어요. 나 10만 원만 줘. 10만 원이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딨어요. 하루 종일 직원도 안 쓰고 혼자 장사하면서 왜 10만 원이 없어? 내가 저번에 니네 가게 가보니까 손님이 엄청나게 많더만. 손님이 가게 안에 많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다 물건을 많이 사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 달은 진짜 돈 없어요. 돈이 필요하면 아가씨가 나가서 벌어와요. 요즘 나이 많아도 아르바이트 많이들 하던데요. 내가 너보다 3살이나 많은데 너 같으면 날 뽑겠니? 잔소리 말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매번 시누이는 막무가내로 저에게 돈을 뺏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시누이 때문에 현금은 최소한으로만 들고 다니면서 옷 한 벌도 새 걸로 사입지 못했어요.
미용실에서 머리만 자르고 와도 신우가 눈에 불을 켜고 돈이 많은가 보다며 뺏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장장 15년을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고 옷도 낡은 것만 입고 다녀도 신우는 악착같이 제 지갑에서 돈을 빼갔어요. 그런 신우 때문에 남들은 10년이면 모은다는 돈을 저는 15년이나 걸려서 모으게 되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제 아들은 고맙게도 남부럽지 않게 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남들처럼 과외 한 번을 시켜주지 못했는데 아들은 저렴한 동네 종합학원만 다녀도 곧잘 전교 1등을 받아오곤 했답니다. 효자인 아들 덕분인지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무작정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집을 한 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명의로 된 집이 있으면 아들이 필요로 할 때 그 집을 담보로 돈도 마련해 줄 수 있고 무엇보다 그것만 있어도 노후가 보장이 될 것 같았거든요. 나이가 더 들어 아들에게 손을 벌릴 일도 줄어들 것 같았고요. 목표가 뚜렷해지니 저는 망설이지 않고 동네 복덕방을 자주 다니면서 괜찮은 집이 어떤지, 괜찮은 동네는 어디인지 계속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주 다니다 보니 친해진 사장님들도 생겨 틈날 때마다 귤이며 고구마를 가지고 가 같이 까먹으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겨울날 저는 마음을 굳히고 남편을 불러다 앉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제가 모아뒀던 돈이 얼마이며 이 돈으로 저희의 노후와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려고 했던 계획을 설명했어요. 물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남편도 알아야 할 내용인 게 맞았지만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낸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전세 사기니 분양 사기니 부동산 관련된 사기가 극성을 부릴 때였기에 계약을 덜컥하기가 겁이 나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내가 15년 동안 어머님 아가씨 눈 피해가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야. 우리 선우 앞으로 뒷바라지할 자산은 있어야지. 우리 노후도 그렇고. 그동안 이 돈을 다 모아왔다고? 그래서 이 돈으로 뭐 어쩌게? 괜찮은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어. 나도 그동안 복덕방 사장님들이랑 얘기도 많이 해보고 뉴스도 많이 보면서 어떤 집이 좋은 매물인지 계속 알아봤어. 이제 정말로 계약할 집을 찾고 싶은데 요즘 전세 사기니 분양 사기니 말들이 많잖아. 당신이 부동산은 잘 아니까 좀 봐줘. 시댁에는 절대 말하지 말고. 당연히 말 안 하지. 그럼. 근데 그럼 그 집은 우리 공동명의로 들어가는 거야? 뭐? 우리 노후 자금이라며. 그럼 당신이랑 내가 공동명의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건 내 명의로 들어가지.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당신 혼자 벌면 이런 돈을 어떻게 마련했겠어? 그동안 먹고 자고 애 키운 거 다 누구 돈으로 했는데. 내 돈으로 했지, 내 돈. 당신이 애 학교 들어간 이후로 생활비 한번 제대로 가져다 준 적이 언제 있어. 애 교복도 다 내 돈으로 사 입히고 우리 먹는 것도 다 내 돈으로 시장에서 장 봐왔지. 언제 당신 돈으로 해결했어? 당신이 번 돈 우리 가족 생활비보다 당신 술값으로 2배는 더 나갔어. 내가 이럴까봐 당신한테 얘기하기 싫었는데 정말. 뭐 도와달라며. 이게 부탁하는 사람 태도냐? 어쨌든 공동명의는 아니지만 그 집에 당신도 살 거잖아. 이 집에 들어간 돈은 다 당신 돈이었으니까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고 새 집에 살게 해주겠다고. 당신도 손해보는 거 없잖아. 그래, 알았다. 뭐 그럼 같이 집 보러 다니면 되는 거지? 따지고 들던 남편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아마도 반박할 말이 눈을 씻고 봐도 없었던 모양이죠. 저는 그렇게 남편을 잘 구슬려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과 같이 집을 보러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한 1년 정도는 집을 보러 다닐 생각을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 남편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달쯤 같이 다니더니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괜히 이것저것 제기만 하고 결정을 미루다가 괜찮은 매물을 오히려 놓치는 것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불평에도 마음에 딱 드는 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버텼죠. 그랬더니 한 보름쯤 지나서였나? 남편이 자기가 일하다가 알게 된 집이 있다며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며 따라갔던 저는 정말로 그 집이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원했던 조건들이 얼추 들어맞았고 무엇보다도 아들이 학교에 다니기 편한 교통편이 있는 데다가 금액도 딱 제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아파트였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 집 주인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바로 전화시켜주겠다고 핸드폰을 켜 집주인 연락처를 찾았고 저는 저와 친한 그 동네 복덕방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뺐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뭐야? 지금 어디에 전화를 하는 거야? 나 여기야 복덕방 사장님이랑 친하잖아. 그래야 할 집 생기면 잘해주시겠다고 연락하라고 하셔서 하는 건데 왜? 복덕방은 무슨 촌스럽게. 아니 내가 부동산 사장인데 왜 다른 집 사장을 끼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야? 괜히 수수료만 더 나가게. 어차피 여기 살게 되면 오며 가며 그 사장님 보게 될 게 뻔한데 그럼 서로 불편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동안 그 사장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입 싹 닫기가 좀 그렇단 말이야. 참나 돈이 썩어나냐? 수수료도 알아서 잘해주실 거야. 어떻게 코앞에서 뒤통수를 쳐? 어차피 집값이든 수수료든 내 돈으로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꺼. 결국 저는 제가 아는 복덕방 사장님을 끼고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보여준 집의 주인은 해외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저희가 거래하고 싶다고 하니 쿨하게 거래를 하겠다고 했죠. 대신 자기가 다시 해외로 나가야 하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바로 그 다음 주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복덕방 사장님께 전해드렸어요. 사장님은 자기한테 연락해줘서 고맙다며 성심성의껏 잘해주시겠다고 하셨죠. 또 수수료도 거의 반값만 받겠다고 하셨고요. 서로 고마워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한 말에 사장님의 표정이 갑자기 복잡하게 바뀌시더군요. 당장 다음 주에 계약을 한다고요? 집주인이 해외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럼 그날 아예 잔금 전부 입금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조금 불안했는데 남편이 그 집 등기부 등본이랑 다 떼서 확인해 봤는데 이상 없대서 그대로 진행하려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길거리에서 티셔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일단 그날은 계약만 해요. 가계약이요. 어? 하루라도 텀을 두고 잔금을 처리해야 하는 게 맞지. 원래 뭐든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집주인이 바로 다음날 비행기를 탄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하긴 하루 정도야 괜찮겠죠? 그거 안 기다릴 사람이 어딨어요.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고 하세요. 나 믿고. 저는 사장님의 말을 듣고 집주인에게 따로 연락을 했죠. 약속했던 그날에 은행에서 잔금을 전부 인출할 수가 없다는 말로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날은 가계약만 하고 본계약은 그 다음날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집주인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집주인을 만났고 사장님이 가계약서를 꺼내오자 남편은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내가 전화해서 오늘은 가계약만 한다고 했어. 오늘 잔금 인출하기가 힘들어갖고.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집주인을 노려보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몰랐지? 갑자기 집주인에게 화를 내는 남편을 보고 저는 당황스러워서 얼른 말을 얼버무렸죠. 왜 화를 내? 하루 차이로 무슨 일이 생긴다고.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알아서 문제없이 할 테니까. 서둘러 얘기했지만 남편은 화를 못 참겠다는 듯이 신경질을 부리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집주인도 당황한 눈치였죠. 제가 애써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데 갑자기 복덕방 사장님이 제 손을 쓱 밀며 말씀하시더군요. 두 분 오늘 만나서 매물은 보셨어요? 일단 계약서 다 작성하기 전에 매물부터 한 번 더 보고 오시죠. 집주인은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금방 보고 오자면서요. 저도 뭐 나쁠 것 없겠다 싶어서 함께 집을 보러 갔죠. 마지막으로 안을 꼼꼼히 둘러보는데
남편이 숨을 몰아쉬면서 들어오더군요. 자, 여기 가계약서 말고 진짜 계약서 가져왔으니까 사인해. 그 사이 자기가 계약서를 만들어 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그렇게 서두르는 남편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꾸만 불편한 분위기를 만드는 남편이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기가 싫어졌죠. 왜 그래 갑자기? 어차피 내일 한다니까. 왜 굳이 내일까지 기다리냐고. 당신은 뭘 한다고 자꾸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데 토를 달아. 당신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어. 부동산을 그렇게 잘 알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얌전히 좀 있어. 도장이나 빨리 꺼내. 남편이 화를 내며 저에게 재촉을 하자 저는 저도 모르게 도장을 꺼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선뜻 도장을 찍기가 싫었는데요. 하늘이 도우신 건지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뭐야? 선우 전화네. 죄송한데 잠시만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저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집주인에게는 양해를 구하며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른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집주인이랑 단둘이 있는 거 아니죠? 저는 대답 대신 그 순간 냅다 그 아파트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자꾸만 이상하게 구는 남편 때문에 안 그래도 뭔가 불편했는데 사장님이 다급하게 얘기하시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건물 밖으로 나와 다시 사장님께 돌아가면서 그제서야 대답을 할 수 있었죠. 네, 나왔어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그리로 가요. 일단 얼른 들어오세요. 남편분도 데리고 오지 말고 무조건 혼자 오셔야 돼요. 저는 전화를 끊고 열심히 달려서 사장님 사무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사장님은 얼른 가게 문을 잠그더니 블라인드도 전부 닫아버렸죠. 그리고는 저를 사무실 뒤편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왜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저 집주인이 가져온 등기부등본이 뭔가 석연찮아서 내가 다시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 이 집에 산 지 석 달도 안 됐어요. 이름도 다르고 내용이 아예 다르다고요.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남편이 소개시켜줬다면서. 남편 부동산이 땡땡 부동산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이거 봐요. 이번에 올라온 전세 사기 피해 지역이에요. 사장님이 내미는 핸드폰 화면을 보니 전세 사기 피해 지역이 표시된 지도가 있었는데 남편의 사무실이 있는 지역이 유독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면을 보고서도 사장님이 하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게 왜요? 남편이 자기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 같다고요. 내가 남의 가족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이거. 뭐라고요? 그 순간 누군가 잠겨있는 사무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곧이어 문을 열으라고 소리치는 남편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사장님은 얼른 뒷문을 열어주며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주었고 저는 그 길로 열심히 달려 아무 택시를 잡고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아들에게도 얼른 전화해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전했어요. 외할머니 집으로 오거나 친구 집에서 자라고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왔지만 저는 한참을 안 받고 버텼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해가 거의 저물어 갈 때쯤 그제서야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버럭내며 소리를 질렀죠. 대체 뭐하느라 전화를 이제 받아? 중요한 계약 앞두고 이렇게 잠수를 타는 경우가 어디 있느냔 말이야. 지금 제정신이야? 집주인 볼 면목이 없어 내가. 말했잖아. 오늘은 원래 잔금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본계약은 안 하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본계약서를 들고 오면 어떡해.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누가 당신 마음대로 일처리를 그딴 식으로 하래? 그래서 은행 다녀왔어. 뭐? 은행 다녀와서 잔금 마련했으니까 계약서 들고 와. 지금 계약하게. 지금 어딘데? 저는 제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남편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제가 말한 주소도 찾아왔어요. 집주인도 함께 찾아왔죠. 제가 남편을 부른 곳은 조금 외진 카페였는데요.
남편은 연신 주위를 살펴보면서 제 앞자리에 집주인과 함께 앉더라고요. 계약서는 어딨어? 당신이 가져간 집주인 서류는 어디 있는데? 그건 아까 복덕방 사장님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 나한텐 없는데? 일단 도장부터 찍어. 남편은 저를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노려보다가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못해 계약서를 꺼내서 제 앞에 내려놓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뒤에 앉아있던 카페 손님 두 분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강영철님 되십니까? 그분들이 저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남편은 대답도 안 하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훨씬 빨랐습니다. 곧바로 남편을 제 앞에서 자리에 다시 앉히니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죠. 땡땡 부동산 운영하는 강영철 씨 맞네. 저희랑 서로 가서 같이 얘기 좀 나누시죠. 지금 도망가면 현행범인 거 인정하는 꼴밖에 안 돼요. 얌전히 따라와서 얌전히 조사 받으세요. 덩치가 남편보다 훨씬 큰 두 남자가 딱 버티고 있으니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두 사람에게 붙들려 나갔어요. 함께 왔던 집주인도 마찬가지였죠. 차에 타기 전 남편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지만 이미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태였죠. 사실 그날 저는 복덕방 사장님이 뒷문을 열어주실 때 집주인의 서류를 모두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친정집에 도착해 친정 가족한테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전화는 절대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뒤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 이 모든 사실을 얘기했죠. 집주인이 가져온 서류랑 복덕방 사장님의 서류를 함께 들고 가 이야기를 하니 형사 두 분이 따로 저를 데리고 가서 자세히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불러내서 경찰에 넘길 수가 있었던 거였죠. 이후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그동안 부동산 사기에 여러 번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시댁 식구들까지 동원해서 움직였을 정도로 사기를 쳐댔다고 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제가 집을 사겠다고 하니 저한테까지 사기를 치려고 했었던 거예요. 저에게 집주인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원래는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던 노숙자였고 남편은 그 노숙자를 방패 삼아 똑같은 집에 저를 포함해서 총 7명과 계약을 했더군요. 총 8명한테 한 집을 팔아 돈을 받고 그대로 시댁 식구들과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었던 거죠. 제가 그 마지막 8번째 피해자가 될 뻔했던 거였고 제가 계약하기로 한 바로 다음 날 이미 비행기 티켓을 전부 끊어놨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윽박을 치른 것이었어요. 남편의 배우자인 저는 남편 사무실 문을 따고 들어가 경찰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다 넘겨주었어요. 그동안 사기를 쳤던 증거들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그 아파트 계약을 한 피해자들의 서류가 고스란히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명백한 증거 덕분에 남편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시댁 식구들도 줄줄이 경찰에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천만 다행이었던 것은 그동안 남편이 은닉해왔던 재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에 그동안 피해를 봤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다시 돌려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살던 집에 들어가 있던 남편의 돈과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피해자들이 청구한 위자료도 낼 수 있었답니다. 그 사이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서둘러 남남이 되어버렸답니다. 20년을 한 집에 살면서 제가 그런 끔찍한 범죄자와 함께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옛날 아주버님과 이혼하던 형님이 빨리 탈출하라고 했을 때 탈출했어야 하는데 싶은 아쉬움도 들었지만 그래도 신이 도우셔서 제가 피해를 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겠죠. 시댁 식구들이 전부 감방으로 들어간 이후 저는 복덕방 사장님의 소개로 좋은 집을 계약할 수 있었답니다. 복덕방 사장님은 일부러 원래 살던 동네와 전혀 다른 곳에 집을 소개해 주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생각도 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남은 생이 더 잘 풀릴 거라면서요. 저에게 인생의 은인인 사장님께 저는 지금도 명절 때마다 성심성의껏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며 잘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새로 마련한 집에서 아들과 함께 안전하게 살면서요. 제 인생을 갉아먹던 인간들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준 뒤 지금은 예전에 일하던 가게도 전부 처분하고 요즘은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항상 여러분을 도와줄 귀인들이 넘쳐나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